들으시는 이 이야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기록은 누군가의 금고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평양의 그림자 사편 암호명 하나비.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이 채널은 북한의 금기된 기록, 사라진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진실을 다룹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버튼 하나가 잊힌 진실을 다시 세상 위로 올리는 빛이 됩니다. 1983년 10월 12일 베를린. 한 노인이 동베를린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려다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불에 탄 노트 한 권이 쥐어져 있었고 노트 표지엔 희미하게 이런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H-71 HANABI 하나비. 일본어로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남과 북 모두를 태워버린 지옥불이었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24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그리고 왜 죽어야 했는지, 오늘 그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경고드립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질문하게 될 겁니다. 대체 누가 진짜 적이었나? 챕터 1. 철문 뒤의 비밀. 1959년 1월 15일 평양 보이성 3구. 이곳은 평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지하 4층, 문서창고 내부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철문 뒤. 보이성 신참 요원 박춘호는 먼지투성이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7살이었습니다. 2년 전 김일성 종합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보이성에 배치된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상자 맨 아래에서 손에 잡힌 것은 가죽 표지의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고 다만 흰색 연필로 짧은 숫자, 조합만 적혀 있었습니다. H-71 HANABI. 박춘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만년필로 또박또박 쓰인 한 문장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같은 이름을 가진 그림자를 키우고 있다. 그림자의 이름은 하나비다. 불이 붙는 순간 체제는 무너진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연수 1952년 모스크바 파견, 1954년 평양 귀환, 1957년 숙청 명단 포함, 사망 확인 안 됨. 최은하 1955년 대남 공작원 선발, 1956년 서울 잠입, 1957년 교신 두절, 박일성 보이성 1국 차장, 1958년 12월 실종. 박춘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노트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평양 내부의 암살 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붉은 잉크로 적힌 한 줄. 하나비는 아직 평양에 있다. 그는 매일 김일성을 본다. 박춘호는 즉시 노트를 덮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트를 보고하는 순간 자신도 그 리스트에 오를 거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노트를 품에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의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나왔었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박춘호는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고 2명의 남자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춘호 동무, 잠깐 같이 가시지요.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에 타면서 그는 노트를 품에서 꺼내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박춘호의 아내 김순애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춘호 동무댁이지요? 문 열어주십시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성 요원 3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뒤졌습니다. 서랍, 옷장, 이불 속, 심지어 쌀독까지. 1시간 후 그들은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순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3일 내로 비워야 합니다. 김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기 뒤편 벽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타일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 노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챕터 2 사진 속 세 사람 1965년 7월 평양 보이성 1국 보이성 1국 차장 리철수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6년 전 박춘호의 집을 수색하던 중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김순애가 숨겨놨던 노트 안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남자였고,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배경은 대동강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왼쪽 가슴에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불꽃 모양 배지였습니다. 하나비. 리철수는 사진을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은 누군가 일부러 긁어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였습니다. 중년 남자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진을 보는 사람을 향해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여자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 제목은 대남공작원 명단 1955-1957. 그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43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은하, 1935년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1955년 대남공작원 선발, 암호명 매화, 1956년 9월 서울 잠입, 1957년 3월 마지막 교신 이후 연락 두절.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대동강변 사진 속 여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리철수는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최은하는 1957년에 남쪽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1955년에 찍힌 것이었습니다. 즉, 최은하가 남으로 내려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 속 남자들은 누구일까요? 리철수는 중년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평양에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과 교수 박민철. 그는 매주 금요일 김일성 동지에게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을 돌리기 직전 그는 멈췄습니다. 만약 박민철이 정말로 한압이라면? 만약 그가 김일성 동지 곁에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 리철수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그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박민철 24시간 감시 시작. 보고는 나에게만 직속으로. 그날 밤부터 박민철에 대한 비밀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3 폭발 1972년 4월 9일 평양전력국 2호선 새벽 3시 47분 평양전력국 2호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았고 평양 동북부 전 지역이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보위성 긴급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한 건 4시 15분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보위성 1국 국장 강무혁이었습니다. 강무혁은 폭발 지점을 조사했습니다. 전력 케이블이 끊어져 있었고 폭발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폭발 지점 바닥에 케이블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무혁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케이블 표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메이드 인 솔 1971 남한산 케이블이었습니다. 강무혁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는 폭발 현장 벽면에 남겨진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검은 스프레이로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비는 끝나지 않는다. 강무혁은 차가운 바람이 등을 스치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비. 그 이름은 13년 전 박춘호 사건 이후로 공식적으로 언급이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 그 이름을 다시 꺼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폭발 현장에. 강무혁은 보위성 본부로 돌아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리철수도 참석했습니다. 리철수는 이제 보위성 1국 부국장이었습니다. 강무혁이 말했습니다. 하나비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남 공작이 아닙니다. 내부 공작입니다. 리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박민철을 체포해야 합니다. 강무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입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그들도 숨을 겁니다. 박민철을 계속 감시하십시오. 그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든 걸 기록하십시오. 리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뒤 리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무혁은 왜 박민철을 체포하지 않으려 할까? 그는 정말로 하나비를 잡으려는 걸까? 아니면 하나비를 보호하려는 걸까? 리철수는 그날 밤 혼자 박민철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챕터 4 편지 1978년 5월 평양 보위성 비밀 수용소. 리철수는 어둠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발목도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감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박민철의 집 앞에서 체포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체포 당시 그를 잡은 사람은 강무혁이었습니다. 강무혁은 리철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명령 없이 단독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리철수는 6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반복한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박민철이 하나비입니다. 증거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리철수가 보관하던 사진, 파일, 메모,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 하나가 들어와 리철수 앞에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동무 앞으로 온 편지요. 리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오래되었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리철수 동무에게. 이 편지가 동무에게 닿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나는 최은하입니다. 1957년 3월 서울에서 체포되어 남쪽 정보기관에 넘겨졌습니다. 나는 고문을 받았고 신문을 받았고 결국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향한 이유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비는 북한의 공작이 아닙니다. 하나비는 남한의 공작도 아닙니다. 하나비는 제3의 세력이 만든 조직입니다. 1952년 모스크다. 소련 정보부는
한반도를 영구 분단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이름이 하나비였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남과 북 모두의 유언을 심고 양측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전쟁은 필요 없었습니다.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도 그 요원 중 하나였습니다. 리연수도 그랬습니다. 박민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괴하는 건 체제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 리연수는 1959년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비의 모든 기록을 노트에 남기고 평양을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춘호가 그 노트를 발견했고 리연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1957년 서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는 남쪽 정보기관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박민철은 아직 평양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비의 마지막 요원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모스크바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무, 부탁이 있습니다. 박민철을 막으십시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최은아.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리철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리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사라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베를린의 총성. 1983년 10월 12일 동베를린 국경 검문소.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노트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H-71 HANABI. 검문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노인은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은 리민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61세. 경비는 여권을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노인은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적혀 있습니다. 경비는 노트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노트를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직접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 경비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여권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통과하십시오. 노인은 천천히 걸어서 서베를린 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선까지 50m, 40m, 30m. 노인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동베를린 쪽 건물 옥상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저격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강무혁이었습니다. 노인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리연수다. 나는 1952년 하나비의 첫 번째 요원이었다. 나는 31년 동안 도망쳤다. 하지만 오늘 나는 말한다. 하나비는 소련이 만들었다. 하나비는 남과 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하나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총성. 노인은 쓰러졌습니다. 노트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서베를린 쪽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동베를린 쪽 경비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은아,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노트는 바람에 날려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비는 평양에 남았다. 그의 이름은 박민철이 아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강무혁이다. 에필로그. 1983년 10월 13일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과 교수 박민철은 아침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국제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동베를린에서 신원불상 노인 총격 사망. 정신질환자로 추정. 박민철은 신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무혁은 이제 보위성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리연수가 베를린에서 외친 말은 거짓이었다는 걸. 강무혁이 한압이라는 건 거짓이었다는 걸. 진짜 한압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찍은 사진. 세 사람이 불꽃 배지를 달고 웃고 있는 사진. 그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긁혀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누구인지. 그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 이야기 평양의 그림자 4편 암호명 한압이.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곳에. 한압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압이는 지금도 평양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잊힌 진실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